얼마 전에 제가 정말 황당한 경험을 했는데요. 네, 어떤 경험이요? 지난 1년 동안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치던 제 컴퓨터 암호가 있거든요. 아, 네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거짓말처럼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런. 첫 글자는커녕 암호가 몇 자리였는지조차 가물가물해서 1시간 넘게 진땀을 뺐습니다. 아니, 매일 쓰던 건데 갑자기요? 네, 그래서 처음엔 나도 이제 건망증이 심해졌나 하고 좀 씁쓸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 다른 이유가 있었군요. 뭐랄까 머릿속에 꽉 차서 더는 아무것도 집어넣을 수 없다고 비명을 지르는 느낌? 그런 인지 과부하 신호였던 거죠.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뇌가 파업 선언한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마침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읽으면서 딱 깨달았어요. 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 AI 피로감의 한 증상일 수 있겠구나.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네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그 지점을 아주 정확하게 짚고 있어요. 그렇죠. 네. AI가 편리한 건 알겠는데 이제는 우리 삶 구석구석 너무 깊이, 너무 빨리 들어와 버렸잖아요. 맞아요. AI 연구원이 직접 쓴 솔직한 고백부터 콜센터 상담사나 학교 선생님처럼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분들의 목소리, 심지어 AI 때문에 직장인들이 더 외로워진다는 연구 결과까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막연하게 느끼던 그 피로감의 실체를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단순히 AI 때문에 피곤하다 이런 푸념에서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편리함이라는 동전의 뒷면에 숨어있는 정신적, 감정적 비용은 대체 무엇인지, 그 피로감의 진짜 원인은 뭐고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는 순간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럼 우선 그 AI 피로감이라는 말부터 좀 확실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중요하죠. 보내주신 자료 중에 한 AI 연구원이 쓴 글을 보니까요. 이걸 끊임없이 쏟아지는 AI 기술 발전에 적응하려는 개인과 조직이 느끼는 집단적 소진 상태라고 정의하더라고요. 네,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근데 사실 기술 발전 때문에 피곤한 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늘 있었죠. 근데 왜 유독 AI 피로감이 요즘 이렇게 큰 화두가 되는 걸까요? 바로 속도와 지속성 때문입니다. 그 글에서도 지적하듯이 지난 2년 넘게 이어진 이 엄청난 변화의 속도가 조금도 둔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아, 멈추질 않는군요. 네, 보통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처음엔 정신없다가도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기 마련인데 AI는 그게 없는 거죠. 마치 결승선 없는 마라톤을 계속 전력 질주하라고 등을 떠미는 느낌이랄까요? 와, 끝이 보이지 않는 전력 질주라. 생각만 해도 숨이 차네요. 그 속도가 대체 어느 정도길래요? 자료에 나온 세계의 소방 호스라는 비유가 정말 와닿더라고요. 소방호스요? 네, 말 그대로 세계의 거대한 소방 호스에서 정보가 우리한테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온다는 건데요. 첫 번째 호스가 바로 연구 논문입니다. AI 관련 분야에서 매일 평균 288편의 논문이 새로 나온대요. 하루에요? 288편이요? 네, 하루에. 와, 이건 뭐 따라가는 걸 시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수준인데요. 그렇죠. 하루에 4시간을 투자해서 논문 한 편당 10번씩 훑어보기만 해도 하루에 나오는 논문의 8%밖에 못 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와, 전문가들조차 이런 상황이니 일반인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호스는 새로운 모델입니다. 몇 주가 멀다 하고 오픈 AI,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더 똑똑해진 새 모델을 내놓잖아요. 아, 맞아요. 계속 나오죠. 허깅페이스 같은 플랫폼에는 이미 120만 개가 넘는 소규모 모델들이 공유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호스는 뭔가요? 바로 발표와 업데이트입니다. 그렇게 쏟아져 나온 새로운 모델과 기술을 기반으로 또 수많은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새로운 서비스와 도구들이 매일같이 출시되죠. 아, 이 세 개의 호스에서 나오는 정보의 물줄기를 우리가 지금 맨몸으로 다 맡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니 머릿속이 과부하에 걸리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정말 그러네요. 제 비밀번호 사건도 결국 저 세 개의 소방 호스에서 나온 물줄기 어딘가에 머리를 맞은 결과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하하,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의 양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AI가 만들어내는 컨텐츠의 질이나 형태 자체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 인용된 요즘 모든 글이 챗GPT로 쓴 것처럼 보여요 라는 댓글에 저도 모르게 좋아요를 누르고 싶더라고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여기서 AI 콘텐츠를 소비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신호 퇴화 현상이에요. 신호 퇴화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우리가 글을 쓸 때 정말 중요한 부분에 볼드체를 쓰거나 복잡한 개념을 쉽게 설명하려고 은유를 사용하잖아요. 네, 그렇죠. 강조하려고. 네. 이런 장치들은 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 주목해 주세요 라는 강력한 신호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AI가 왜 볼드체를 써야 하는지, 왜 은유가 필요한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 그저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다 보니 똑똑해 보이는 글들은 이런 걸 쓰더라 하고 기계적으로 흉내내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용의 중요도와 상관없이 그냥 막 가져다 쓴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delve, 탐구하다, 나 crucial, 중요한 같은 단어, 혹은 문장 중간에 쓰는 대시 같은 부어들이 이제는 원래의 강조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의미가 사라졌군요. 네. 오히려 이거 AI가 썼네 하는 신호로 전락해버린 거죠. 허,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모든 정보의 가치가 똑같이 하향평준화되는 일종의 의미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의미의 인플레이션? 정말 공감 가는 표현이네요. 요즘 글들이 온통 중요하다고 소리만 지르는데 정작 알맹이는 없는 느낌을 받는 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뭔가요? 의미가 옅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사실은 확인하는 과정이 더 걱정돼요. AI가 너무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죠? 네, 그게 바로 두 번째 문제인 검증 붕괴입니다. AI는 정말 그럴듯한 보고서나 기사를 순식간에 만들어내죠. 하지만 그 내용이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여전히 인간이 직접 품을 팔아야 합니다. 맞아요. 그게 일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다시 생성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얼마든지 다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보니 우리가 점점 검증에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그냥 다시 돌려보면 되니까. 네. 뭔가 이상해도 깊이 파고들기보다는 에이, 다시 돌려보지 뭐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마치 슬롯머신 레버를 당기듯 더 나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면서 버튼만 누르는 행위가 내용을 이해하고 검증하려는 지적인 노력을 대체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AI가 저지르는 오류는 정말 교묘하잖아요. 아예 없는 논문 제목을 지어내거나 저자 이름을 살짝 바꿔놓는 환각현상 같은 것들이요. 맞습니다. 사람이 썼다면 상식적으로 한 번쯤 확인해 봤을 법한 그런 미묘한 오류들을 잡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큰 문제고요. 자, 그럼 이런 피로감들이 실제 우리 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죠. 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콜센터 상담사들의 이야기였어요. 원래 AI 챗봇이 도입되면 단순 반복 업무는 기계가 처리해주고 상담사들은 좀 더 고차원적인 상담에 집중할 수 있어서 업무 환경이 나아질 거라고들 기대했잖아요. 네. 하지만 현실은 정확히 그 반대였습니다. 보내주신 기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상담사 185명 중 무려 66%가 AI 기술 때문에 오히려 근무 여건이 열악해졌다고 답했어요. 66%요? 2명 중 1명 이상이네요. 대체 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가장 큰 이유는 AI가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인간에게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감정 쓰레기통? 네. 챗봇의 엉뚱한 답변에 잔뜩 화가 난 고객의 불만을 고스란히 받아내는 것이 인간 상담사의 첫 번째 업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AI가 잘못 알려준 정보를 정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고 격앙된 고객을 진정시켜야 하니 상담 시간은 오히려 더 길어지고 감정노동의 강도는 비교할 수 없이 세진 거죠. 와, 수치를 보니까 더 심각하네요. 응답자의 75%가 AI 관련 고객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일주일에 평균 5건에서 10건의 AI 오류 관련 민원을 처리한다고요? 네, 이건 기술이 인간을 돕는 게 아니라 AI가 쌓아놓은 뒷정리를 인간이 하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다음은 학교 현장으로 가볼까요? 요즘 학생들이 고민이 있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보다 챗 GPT 같은 생성형 AI를 먼저 찾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네, 저도 봤어요. 물론 24시간 언제든 편하게 접속할 수 있고 어떤 말을 해도 평가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걱정이 없으니 그 심리적 문턱이 낮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게 꼭 긍정적인 신호만은 아니겠군요. 네, 이건 동시에 아이들이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만한 신뢰관계, 즉
가족이나 친구, 선생님과의 연결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정서적 고립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기계에라도 기대고 싶은 아이들의 외로움이 보이는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에는 구조적인 문제도 커요. 우리나라 학교는 전문 상담 교사 한 분이 학생 1000명에서 많게는 2000명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000명이요? 와, 미국 기준이 250명당 1명이라고 하던데. 네, 정말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죠. 이러니 정말 신박한 위기 사안이 아니면 한 명 한 명 여유를 갖고 깊이 있는 상담을 해주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아이들이 기계와 상담하는 동안 직장인들은 기계 때문에 외로워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흥미로웠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였죠. 와, 편해졌다 하고 좋아했대요. 그랬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슬픔과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외로움 때문에 알코올에 의존하거나 불면증에 시달릴 가능성까지 높아졌다고 해요. 왜 그런 걸까요? 일이 편해졌는데 왜 더 불행해지는 거죠? 바로 사회적 연결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아, 예전에는 보고서를 쓰다가 막히면 옆자리 동료에게 이거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자료를 찾으면서 잡담도 나누는 과정 자체가 사회적 교류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상호작용을 AI로 하게 된 겁니다. 동료와의 연결은 줄고 기계와의 대화만 늘어나면서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 거죠. 아, 그러고 보니 프롬프트 피로라는 말도 있었어요. AI한테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려고 계속해서 명령어를 입력하고 수정하고 그 과정 자체가 엄청난 인지적 소진을 불러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제 비밀번호 사건도 어쩌면 이런 프롬프트 피로의 일종이었을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경력이 많은 개발자들이 AI 코딩 도구를 썼을 때 오히려 작업 속도가 19%나 느려졌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오히려요? 네. AI를 능숙하게 다루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새로운 노동이 된 셈이죠. 이게 바로 코안의 역설과도 연결됩니다. 코안의 역설이요?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여유가 생길 거라고 기대했는데 현실은 정반대라는 거죠. AI 덕분에 일이 빨리 끝나는 게 아니라 남는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개인적인 피로와 고립감이 모여서 사회 전체의 불안감으로 번지는 것 같아요. 네. 보내주신 여러 조사 결과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AI에 대해 느끼는 불안의 종류도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네,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입니다. 생성형 AI를 아는 사람들 10명 중 9명, 그러니까 89%가 내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둘째는 기술 발전 속도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68%가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하는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고요. 이건 앞서 말한 세계의 소방호스와 정확히 일치하는 현상이죠. 정신건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맞습니다. 생성형 AI를 더 자주, 많이 쓸수록 우울 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였죠. 특히 매일 AI를 사용하는 젊은 층에서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전문성 상실에 대한 우려입니다. AI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스스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생략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전문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자료에 나온 비유가 아주 인상 깊었죠. 아, 주니어 변호사 이야기요? 네, 주니어 변호사가 AI 도구에만 의존해서 판례를 찾고 서류를 작성하다 보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논리를 구성하는 능력을 키울 기회를 잃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유능한 시니어 변호사로 성장하는 경로 자체가 막혀버릴 수 있다는 경고였고요. 바로 그겁니다.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길게 보면 우리 모두의 실력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번지는 형상이 아니라 이제 소비자들이 냉정하게 AI를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AI 기능 탑재라고 요란하게 광고해도 막상 써보니 내 생활을 드라마틱하게 바꿔줄 정도는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일종의 거품이 빠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AI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혁신적으로 보였지만 이젠 소비자들이 그래서 그게 나한테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데? 라는 실용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과도한 마케팅에 대한 피로감과
실제 체감 효용 사이의 괴리가 이런 현상을 만들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AI가 가져온 변화의 밝은 면 뒤에 가려진 그림자, AI 피로감에 대해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네요. 네. 정보의 홍수에서 오는 인지적 과부하부터 우리가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의 변화, 그리고 콜센터, 학교, 사무실 같은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감정적 소진과 사회적 고립감까지 그 양상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문제들을 지적한 자료들에서 몇 가지 대안의 실마리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어떤 것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기술의 사용법만 가르칠 게 아니라 그 기술이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 근본 원리를 가르쳐야 한다거나 AI가 내놓은 결과에 대한 신뢰를 검증된 인간의 경험에 근거해야 한다는 제안들이 있었죠. 아, AI가 그저 자신감 넘치는 텍스트 패턴을 흉내내는 걸 넘어서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 던진 질문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우리가 소비하는 정보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세상에서 우리는 대체 무엇을 근거로 검증된 인간의 경험이라는 걸 판단하고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AI가 우리 대신 세상을 보는 필터 역할을 하게 될 때, 즉 AI가 어떤 정보를 중요한 것으로 보여줄지, 어떤 질문을 할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우리 각자의 고유한 취향과 판단력은 과연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정답이 없는 질문이지만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